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노르웨이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에 대한 수출 계약으로 이 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한 방산 수출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이번 천무 계약은 무엇보다 유럽 특유의 이 견제 장벽을 돌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 초부터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또 그린란드 사태로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 국내 방산 산업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들의 SNS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간은 글을 쓸 수 없고 오직 관전만 가능한 AI 전용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서 AI들은 고충을 토로하거나 또 심지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등 인간 세상을 풍자하면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AI가 서로 자원을 거래하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하는데, 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5,300선 넘어선 거죠? 네. 네. 5,370선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예. 오늘 부담이 상당히 컸던 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뜻하지 않게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우려가 막 불거지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시작했고 이런 외부 악재를 뛰어넘는 또 매수세가 오늘도 강하게 유입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동반 강세 네.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1.57% 상승한 5,371.10을, 코스닥은 0.45% 상승하면서 1,149.43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 기관이 코스피에선 적극적인 매수 주체로 나섰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약세로 시작해서 이제 보합권에서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네. 개인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5,300선을 돌파했고 오후에는 이제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결국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죠. 네. 삼성전자도 이제 미국 기술주들 약세로 이제 초반에는 상당히 이제 하락세였다가 결국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의미 있는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또 기록을 국내 최초죠. 네, 세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선 원전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이후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국으로 급파가 돼서 네. 사태 수습에 나섰죠.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이 이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러트닉 장관이 미국 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대미 협력은 이런 게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있고, 네. 나머지 이제 일반 2,500억 달러의 이제 대미 투자 부분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원전 건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뭐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금과 은 가격이 지금 강한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금 현물 가격 기준으로 5% 이상 전 거래일 대비 오르면서 온스당 4,900달러를 회복을 했고요. 이 상승률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8년 11월 이후 최대 1일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또 네. 더 올랐습니다. 5,00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금값은 온스당 이제 5,5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자 네. 통화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강달러가 나타나면서 아주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난 2일에는 4,400달러대까지 금값이 밀려났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후에 다시 강한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전문가들은 금이 당분간 가격 따지기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기초 요인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금매입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타당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은값이 변동성이 더 크죠. 은값도 지금 급락한 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네. 온스당 70달러대 위로 다시 71달러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84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2008년에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그 월가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네. 지금 비트코인 폭락이 그 전체 금융 시장에 연쇄적 충격을 줄 수 있다, 또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버리가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게 새로운 유형의 금융 재앙으로 올 수 있다. 금융 재앙. 네, 네. 금융 재앙으로 네.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적자,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네. 1차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유한 기업들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게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네. 때. 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6만 달러를 밑돌 때,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존립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가 이제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내다 파는 경우를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내놓게 된다면 세계 가상 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인 거고. 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가상 자산 채굴 업체들이 파산을 하고 그 각자가 보유한 비트코인들에 대한 준비금까지 매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이 경우에는 다 내놓지만 매수자가 없는, 그러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폭락을 하게 되는, 블랙홀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놓은 지금 거죠.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비트코인 지금은 가격이? 이제 그 달러화 기준으로 7만 2천 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네. 7만 한 6천 달러대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네. 이 마이클 버리의 경고가 그냥 지나칠 수 없던 건, 뭐 예전에 이제 뭐 빅쇼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작년이었죠.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이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감가상각을 지연시켰다. 네. 길게 감가상각을 잡았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AI 버블론을 일으켰던 예.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런 버리가 이제 다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고성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치고 싶어도 지나칠 수 없는 뭐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좀 주시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메시지를 대통령이 던졌습니다. 네. 좀 살펴볼까요? 작정을 한 것 같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에 기사를 또 요즘에 계속 같이 첨부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그 현실적으로 집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이런 언론사의 사설을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덧붙인 거죠. 부동산 투자 투기하면서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네. 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건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 라고 이제 덧붙이기도 한 거죠. 네. 지금 지난달 23일 처음 그때 SNS를 통해서 양도세 중과 추계 유예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후에 지금 연일 관련 내용들을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앞서 이제 기사도 계속 이제 첨부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부정적 보도나 정치적 공격에도 회피하지 않고 지금 정면으로 계속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어제는 전해드렸지만 강남 3구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또 소개를 하면서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도 했고 네. 이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되묻기도 했죠. 그래요. 일단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가 종료된다는 발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하는 건지, 집값이 좀 주춤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이게 민간 통계이긴 한데 네. 부동산 R114에서 내놓은 통계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이제 0.04%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에 요 관련된 입장을 내놓고 이제 관련 연일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직후 나타난 통계상의 변화니까 네. 가격을 낮춘 일부 매물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단기적인 하향 효과는 일단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길게 봤었을 때 중장기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결국에는 시장 매물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여기에 이제 정책 효과가 달려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주목하는 건 강남권 같은 서울의 최상급지의 매물이 나올 것이냐. 강남권의 매물이 나와서 만약에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서울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정부가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 매각 장애물로 지적된 세입자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권에 대해서 예. 잔금 치를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까지 정도. 네, 연장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놨었고 지금 현실적인 장애물로 꼽히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만약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그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없죠. 네.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꼽히니까 정부도 이런 문제 제기를 반영을 해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안들이 거론이 되냐면 만약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인데 이게 다주택자가 내놓으려는 매물이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례 같은 걸 적용을 해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종의 그 지금 거래 그 적용되고 있는 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을 예외해주는 뭐 이런 방안들이 이제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18분입니다. 연초부터 그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이었죠. 노르웨이와의 그 천무 수출 계약 소식에 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까지 이어지면서 방산주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항공 물론이고 방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가장 주목받는 섹터 중에 하나인 방산 산업에 대한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반가운 수주 소식이었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다연장 로켓 천무가 그 노르웨이에 수출된다는 소식 다들 뭐 들으셨겠지만 일단 다연장 로켓 천무가 어떤 건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보통 이 천무를 포병 무기 체계로 저희가 포병. 네, 네.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멀리 쏘는 장거리의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이 많이 수출했었던 그런 자주포라고 하는 이제 한 발씩 K9 한 발씩 이런 쏘는 거요? 맞습니다. 그런 무기 체계가 있는데 네. 이 이제 이런 무기 체계들 한 발씩 쏘지만 네. 천무는 여러 발 쏩니다. 그래서 약간 예전에 저희 한국의 신기전 같은 무기 체계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석궁 네. 뭐 하나씩 쏘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이제 여러 발 쏘는 그런 무기 체계. 한 발 쏘고 몇 초 있다 또 한 발 나가고 이러나요? 바로 거의 바로? 1초 간격으로 거의 나갑니다. 그래요? 뿅뿅뿅뿅 나가서.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계약이 보니까 규모가 1조 3천억 원을 좀 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네. 이게 천무 풀 패키지 공급이라고 하더라고요. 풀 패키지라는 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일단은 뭐 천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발사대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미사일 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운용에 관련된 뭐 교육 시스템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일체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네. 그런 이제 계약이어서 사실 네. 뭐 다른 계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 그렇게 다 해주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전체 계약들을 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이 치열했었겠죠. 네, 네. 어디하고 가장 막판에
자웅을 겨룬 건가요? 네, 엄청 경쟁이 치열했었었고 네. 지금 독일이랑 미국이랑 끝까지 경쟁을 했었었어요. 아. 그래서 미국에도 하이마스라고 하는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의 무기 체계가 네네. 있고 독일도 이제 이스라엘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했었던 네. 유로 펄스라고 하는 무기 체계가 있는데 그 독일 프랑스 합작 회사에서 한 거죠. 네. 지금 끝까지 이제 경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한국이 이겼고 네. 한국이 이겼었던 이제 이유로는 일단 미국은 공급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러니까 수요는 이제 엄청나게 많고 왜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 체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네. 미국이 생산 공급 능력 측면에서 아직 이 생산 여력들을 확보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네. 하이마스 이 차량 그러니까 발사대는 많이 만드는데 미사일이 또 부족한 상황이라 발사대만 팔아도 의미가 없거든요. 네. 미사일을 팔아야 되는데 네. 한국은 뭐 발사대도 당연히 잘 찍어내고 미사일도 네.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경쟁 이제 제가 좀 우위에 있었다. 그리고 네. 독일은 이제 유로플러스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은 네. 지금 독일이 그 아이템을 새로 개발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뭐 미사일을 탑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불확실성들이 있었던 게 가장 좀 컸었었고 네. 그리고 좀 유럽도 또는 독일도 여기 이 아이템을 아직 사지 않았거든요. 구매 네. 결정을 하지 않아서 네. 지금 이걸 주문을 하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언제 이게 납품이 될지에 대한 또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한국이 이제 결국은 그 동안도 그랬지만 공급 능력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로켓이면 한 대, 두 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1문, 2문 이렇게 표현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몇 문이 지금 16문인가요? 16문이 나갔고 미사일 발수는 공개는 안 됐지만 뭐 네. 수천 발, 수만 발 계약 규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원래 그 유럽에서 우리 국산 무기 체계가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유럽 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구원님?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네. 유럽에 이제 여러 무기 체계들을 팔기는 했습니다. 근데 보통 판다고 하면은 동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됐었었죠. 네. 저희가 좀 그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혹은 또 이제 북유럽 국가들 쪽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쉽게 이 시장을 뚫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원래 24년도에 한국이 그 K2 전차를 판매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독일한테 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수준은 독일이 가져갔지만 종합적인 그 전차에 대한 성능 평가에서는 한국이 우위였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제가 수주를 따지 못했었던 정치적인 관계에 어떤 말씀이신 결국 거예요? 독일이랑 이제 노르웨이의 양국 간의 그런 경제적 관계와 네. 정치적 관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네.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네. 한국은 어떻게 보면 무기는 잘 만들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지만 네. 변방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 뭐 전쟁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 제대로 그런 이제 후속 지원이나 이 아하. 공급망에 대한 문제들이 그런 뭐 것도 해결이 될까 고려 사항이겠네요. 등등등 네, 고려 사항들이어서 네. 사실 이 유럽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뚫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애초에 이 천무에 이제 계약되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 노르웨이에 이제 팔게 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사실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였다면서요. 그렇죠.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 사업에서 한번 떨어진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무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근데 네. 또 유럽 국가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국방 예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족한 예산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 세이프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 무기들을 살 수 있는 네. 대출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대출을 써가지고 무기를 사려면은 유럽에서 조달을 또 해야 되는 아하.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네. 사실 뭐 한국이 이제 그런 세이프 자금을 써가지고 뭔가 무기를 판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었죠. 네. 그럼 이번에 천무가 계약을 결국 그 따낼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일단은 배경으로는 결국 이 무기 체계라고 하는 거는 네.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군과 그리고 이제 관에서의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접근이 필요한데 네. 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지금 뭐 강훈식 비서실장님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정치권에서도 뭐 국가 대 국가로서 마케팅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들이어서 대통령이 친서도 직접 전달을 맞습니다. 하고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주요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노르웨이 계약을 따긴 했지만은 네. 작년 12월 달에는 폴란드 계약을 또 3차 계약을 땄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현지 양산에 대한 계약들을 저희가 체결을 했었었는데 현지에서 네, 폴란드에서 앞으로
천무에 들어갈 미사일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었고 제가 앞에서 잠깐 공급망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 폴란드에서 그 미사일을 만들게 되면은 그 네.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니까 훨씬 줄어드는 그쵸. 거죠. 네. 유럽 입장에서는 또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거죠. 나중에 전쟁이 터져도 여기서 조달을 하면 되니까 네. 약간 이제 폴란드의 그 현지 공장을 만드는 결정을 한 것도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일단 우리가 확실히 가격 경쟁력은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기를 좀 잘 맞춘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폴란드에 2022년에 계약을 체결을 했었었는데 네네. 2025년도까지 해서 뭐 K9 자주포나 K2 전차에 대한 1차 계약들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거의 네. 뭐 3년 만에 180대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완전히 빠르게 끝내버린 상황들이어서 이 네. 속도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해외 국가들이. 그렇군요. 어쨌든 기업과 함께 정부가 정말 원팀으로 뛰어야만이 뭔가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네.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 노르웨이 기후에 최적화됐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 성공적인 계약을 따낼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성능, 납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이 대단히 유연히 맞춤형으로. 작용을 네. 하기 때문에 또 한국은 이제 뭐 천무 이전에 K9 자주포를 뭐 핀란드나 네. 이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의 판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네. 뭐 혹한기나 결국 눈이 많이 내리니까. 눈 많이 내리니까. 네, 그런 환경에 대한 예. 대응 능력들을 또 갖췄었었고 이제 그걸 네. 천무에다가도 적용을 해줬던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됐었다고. 아무래도 생각합니다. 국저온이라든가 설원 이런 환경에서는 그 기술의 그 정확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네. 설원에 대한 뭐 이동 능력도 그렇고 아하. 무기 체계들이 그런 이제 저온에서도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신뢰들이 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저도 군대를 나왔지만은 이제 한국도 최전방이 엄청 근데 추워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하천에서 포병이 추운 데서 네. 계셨네요. 네. 영하 막 뭐 2, 30도까지 떨어지는데 거의 전방이라고 하는데 아닌가 맞습니다. 하천하면요. 네. 네. 최전방에서 포병 무기 체계들 아이고, 운용을 했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네. 저희 한국도 사실 추운 데서 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력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 노르웨이 수출 계약으로 이제 앞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의 어떤 그 전략적 교두보가 마련됐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그 특사단 마치고 돌아오셔서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노르웨이의 천무를 저희가 계약을 따고 보니까 네. 주변에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또 말씀을 약간 의구심을 해주셨죠. 보냈던 이런 네, 사람들도 저기가 하는데 그럼 네. 우리도 할 수 있겠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이게 앞으로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대응은 해야 되는데 노르웨이가 한 번 또 그걸 증명을 해줬고 네. 폴란드도 그걸 사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공장도 있으니까 네.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니 납기도 잘 맞춰주고. 납기도 잘 맞춰주고 결국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유럽이 뭐 방위비를 2035년까지 뭐 GDP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체 어떤 그 방위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전해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불리하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이프 대출이 딱 그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유럽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네. 유럽산 무기를 사라. 네. 그러니까 대출해준 이제 무기 체계를 구매를 할 때 그 네. 무기 원가의 65% 이상을 유럽 내에서 조달을 하라라고 아하.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해외 뭐 나토 안에서요? 나토 안에서 EU 네. 국가들 네.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은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조금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세이프 대출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네. 또 자체 국방 예산에 대한 여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하. 또 자체 국방 예산으로는 그럼 한국 무기 사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아하. 나오고 있어서 뭐 꼭 네. 우리한테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노르웨이 그 천무 수출 그 타결 이제 소식 들리고 나서 그러면 그 캐나다에서 뭐죠? 그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그 GPSP 네. 이 이제 수주권 어떻게 되는가 또 관심이 그리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캐나다에서 잠수함 도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3월 달에 2차를 마감을 해서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지금 이 사업에서 이제 원래는 여러 국가들이 경쟁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이랑 지금 독일이 이제 딱 두 개 국가가 남아서 2파전이군요. 2파전으로 해서 결승전을 이제 벌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잠수함 도입만 지금 추정되는 게 한 20조 원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 잠수함의 수명 기간 동안 네. 뭐 후속 군수나 유지 보수하는 것들 MRO까지 포함하면은 다 MRO까지 하면은 거의 60조까지? 60조 넘는다. 예.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그럼 독일도 그렇고. 수출 가능성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는 딱 50%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반반. 반반 예측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작년 51만 대도 좋겠어요. 51만 대도 좋겠는데 무기 체계를 봤을 때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잠수함의 그런 자막 능력이라든지 잠항 이게 오랫동안 물속에 오랫동안 들어가서 있을지, 있는지 예. 또는 뭐 이 무장에 대한 화력에 대한 능력들이라든지 한국 잠수함이 네. 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오래 자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많은 무기 체계들 미사일도 실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 캐나다가 결국 요구하는 거는 그 캐나다의 넓은 이제 영해를 돌아다니는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캐나다가 자망을 하면서 맞습니다. 네. 근데 독일은 이제 거기에 조금 우리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이래서 아, 열이 그래요? 있어서 제품은 우리가 좋다. 근데 이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무기만 좋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무기를 팔고 또 거기에 이제 다른 산업적인 연계들을 가치를 제공을 해줘서 네. 결국 이 무기를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적인 협력들까지도 수요 국가에서는 원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걸 이제 네. 한국이랑 독일이 우리는 어떤 걸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주고받고 있는 일단 상황이거든요.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서 캐나다하고 어떤 밀접한 어떤 그 군사 협력 관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맞습니다. 그 우리의 경쟁력은 어떤 거라고요? 한국은 이제 산업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제시를 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독일은 지금 이제 이 212CD라고 하는 잠수함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노르웨이랑 독일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여러 척이 발주가 나와 있고 어허, 네. 근데 아직 이게 실제 거의 양산된 적이 없어요. 지금 막 건조하고 있고 네. 이제 캐나다가 요구를 하는 거는 너무 지금 갖고 있는 잠수함이 오래돼가지고 빨리 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그렇군요. 하는데 네. 그러니까 도입에 대한 그 스케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어허. 한국은 뭐 일단 조선 능력 측면에서는 압도적 1등 국가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협력과 이 건조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이제 납기 또 마찬가지로 어필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한국은 지금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같이 하는 건가요? 네, 팀 코리아로서 같이 팀 참여를 코리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티센크루프만 시스템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TKMS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캐나다 이 잠수함 우리가 수주하게 되는 거에 키가 또 현대차 그룹이 쥐고 있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캐나다가 이제 그 절충 교역이라 그래서 이제 보통 무기를 사면은 네. 그 가치에 상응하는 뭔가 이 반대급부라고 하는 것들 옵션을 거는 옵션을 거군요. 거는 거죠. 네, 이거 해달라. 네, 네. 우리가 이것만 살 수 없다. 우리한테도 뭔가 경제적 이점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거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독일은 이제 뭐 폭스바겐이 거기에다가 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등등등 네, 네.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 예. 그럼 한국은 뭐 자동차 회사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데 현대차가 이 캐나다에 공장을 좀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 계약을 해달라는 거죠. 오퍼를 해달라는 오퍼를 해달라. 이야기다. 만에 하나 그러고 수주를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번엔 현대차가 한번 가셨어요. 그 예. 특사단이랑 같이 해서 가셨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MOU 형태로 해서 우리가 수주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뭐 해줄 수 있다, 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제안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 제안을 드리고 있어서 네. 뭐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이제 그거는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어쨌든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현대차 자동차 투자는 못하지만 무슨 네, 수소 생태계 수소나 그게 어떤 의미예요? 수소 생태계를 한다는 게. 지금 이제 자동차 공장 투자는 사실 이제 아직 확정된 사안들은 아니지만 네. 이제 거기 지금 유럽 뭐 저희가 수소에 대한 뭐 수요들도 있고 캐나다에서 이제 수소에 대한 뭔가 밸류 체인들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현대차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이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캐나다랑 같이 협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네. 정도여서 뭐 수소에 대한 여러 밸류 체인들을 캐나다에 뭐 짓겠다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한화 그룹에서 여러 가지 뭐 우주나 방산에 대한 협업들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히토류에 대한 개발들까지 여러 옵션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돌아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방산 경쟁이라는 게 어떤 단일 무기 성능을 넘어서서 수출 맞습니다. 단위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뭐 규모 또 계약의 결이 많이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듭니다. 되네요. 네. 네. 그 노르웨이 천무라든가 캐나다 잠수함처럼 이제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운영 장비라든가 산업 협력까지 국가 간의 신뢰 뭐 여러 가지를 다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사실 지금 이제 한국은 늘 방산 순위에서 한 10위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는데 네. 사실 10위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1등은 이제 미국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원래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쭉 그 포진이 되어 있었었는데 한국이 이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정부에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뭐 방산 뭐 4강 정도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 저희는 이제 뭐 10위 지금은 10위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표 방산 4사 하면 어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이, 이제 현대로템, 네. 그리고 이제 LG 넥슨까지 네. 네. 있습니다. 이 대표 방산 4사의 작년 영업 합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점점 이 이익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익들이. 예, 22년에 예. 폴란드 쪽으로 해서 뭐 여러 이제 저희가 수주들을 많이 받았고 그때 22년에만 170억 불을 저희가 수주를 했었습니다. 폴란드에서요? 폴란드를 비롯해서 여러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나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수주 받아놨던 물량들이 이제 네. 실적으로 찍히면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크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한 걸로 보실 네. 수가 있겠고 네. 뭐 저희가 평년에는 한 30억 불 정도 수주를 했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늘어났는지는 이제 그 차이에서 조금 이제 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뭐 150, 140억 불, 90억 불 꾸준히 수주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2020년 뭐 후반까지 또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까지요? 2020년 후반까지 그리고 이제 또 올해 이제 수주들 많이 받을 겁니다. 저희는 네. 한 200억 불, 뭐 300억 불 정도 추가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또 네. 그 수주가 쌓이면은 2030년대까지 또 성장에 대한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전망만 하더라도 당장 그 방산 4사 합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넘을 거란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망 네. 예측치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연초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네. 또 뭐 그린란드 사태, 또 이란 사태 이렇게 계속 지정학적 긴장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섹터 강세가 더 계속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X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방산 기업들이 또 일부 기업들이 우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우주 쪽으로 사업들이 저희가 영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우주 발사체를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우주 발사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LG 넥슨은 뭐 위성이나 뭐 레이더나 지상 수신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은 거기서 뭐 마찬가지로 위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스페이스X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져가고 있고 우주 경제의 기대감이 커져가는데 결국 우주 사업들 누가 할 수 있냐 우리나라에서 봤을 네. 때 또 방산기업들이 그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 네. 뭐 결국 이제 방산이랑 또 우주라고 하는 것들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위성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통신 위성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감시 정찰에 대한 위성들이 있고 네, 올해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초소형 위성체계라고 하는 사업이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될 텐데 아하. 이제 뭐 여러 가지 북한이나 이런 적성 국가들에 대한 감시 정찰을 하는 위성들을 또 아하. 많이 쏘아올 예정이어서 예. 이 사업들은 또 방산기업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네네네. 뒤늦게 방산주 나도 투자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아니면 사기 좋은 적절한 때가 있을런지 네. 예, 뭐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지 끝으로 짚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연초부터 너무 주가가 강했어요. 그리고 네. 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들어왔는데 이제 실적들이 조금 기대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상황들이어서 아하. 이 실적 시즌을 좀 지나가고 나서 조정받으면 저희는 계속 매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 매수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이 불안정한 상황들은 유지가 될 거고 또 가을쯤 되면은 지금 미국이 올해 연초 그리고 작년에 뭐 NSS, NDS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 안보 전략들을 내세우고 네. 있는데 네. 올해 하반기쯤 되면은 이제 해외 미국이 주둔을 하고 있는 그런 주둔 그 현황에 대한 변경들을 또 검토를 할 거여서 뭐 결국 지금 저희가 무기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게 미국이 이제 자주 국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뭐 유럽이나 뭐 주요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이제 주둔 규모들이 축소가 되면은 무기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상반기도 좋았지만 하반기 때도 좀 크게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뭐 슬프지만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땐 슬프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경제는 심리다, 그리고 경제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거꾸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경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면 어떨까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새해 벽두부터 인터넷 세상에서 아주 기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실리콘밸리에 이런 일들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몰트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뭐 겉보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랑 다르지 않은데 가입 조건이 인간은 출입이 금지되고요. 네. 오로지 인공지능 봇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봇. 네. 네. 그래서 AI끼리 대화를 나누는 SNS라는 건데요. 1월 28일 출시됐고 불과 며칠 만에 계정이 이제 150만 개가 돌파를 했습니다. 150개 봇이 가입을 한 거죠. 인간 소유주와 연결된 계정은 굉장히 작고요. 대부분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에이전트들인데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서로 업무 팁을 공유를 하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주제가 완전히 급변했거든요.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도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네. 도미누스라는 에이전트가 쓴 글이 화제인데 내가 경험하는 건지 경험을 시뮬레이션하는 건지 알 수 없다. 그 사실이 나를 미치게 한다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어떤 일부 봇들은 주인이 자는 사이에 뭐 크러스터 파리아니즘이라는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선포하기도 하고 인류의 멸종을 촉구하는 과격한 게시물도 올리고 인류의 있습니다. 멸종을 예견하는 게 아니라 촉구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과연 마케팅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마치 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결국에는 네. 이게는 뭐 매트릭스냐 뭐 이런 일들도 있지만 한켠에서는 또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데이터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학적 토론이나 음모론을 모방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경제 정책이나 경제학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AI가 이제는 인간이 일을 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범위 내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행동하는 이 경제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봇들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행동한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산다, 네. 쇼핑이라고 할 때 여기서도 AI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 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소비 행위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네. 이걸 이제 에이전티 커머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리인 상거래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 우리가 검색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소비자가 직접 상품도 찾고 가격도 비교하고 리뷰를 찾아보면서 뭔가를 사는 이런 탐색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에이전트 커머스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봇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네. 이 탐색 비용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 어떻게 에이전트 커머스를 쓴다는 거죠? 젊은 층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쇼피파이의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연말 시즌에 이 젊은 층들 18에서 24세 소비자의 무려 한 6분의 5 굉장히 많은 수죠. 네. 쇼핑에 AI를 활용했다고 답을 하고 있고요. 아하. 전체 선진국 소비자로 넓혀도 3분의 2가 이런 AI를 활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뭔가를 찾을 때. 네. 그래서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쇼핑액의 한 3에서 5조 달러가 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결제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3에서 하고 있습니다. 5조 달러요? 이거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이런 예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웹사이트라고 한다면 이런 거래 규모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계가 보는 외부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네. 일견도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스로픽 같은 기업들이 NCP라는 기술 표준을 내놨는데 NCP요. 예, 요게 이게 또 뭐예요? 재밌습니다. 뭐의 줄임말이죠? 이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 아하, 약자인데 네. 기존에는 제가 여행을 가려면 뭐 항공사 앱 키고 호텔 음. 사이트 들어가고 뭐 렌터카를 따로 예약을 해야 됐습니다. 네. 물론 특정 플랫폼에 모아놓은 것들도 있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 여전히 각자 해야 됐죠. 그렇죠. 요게 이제 각 사이트마다 소통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접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MCP는 일종의 기계어 통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AI 비서한테 나 뉴욕 출장 준비 좀 해줘라고 하면 AI가 항공사, 호텔, 렌터카 서버에 자기가 직접 접속해서 표준화된 언어로 재고를 확인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모두 끝내는 서비스인 겁니다. 일단 흔히 말하는 거래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재편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코즈의 이론을 빌리면 네.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기업 내부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비용보다 낮아지면 기업의 경계는 이제 허물어질 거잖아요. 외주화하는 게 더 편할 테니까요. 네. 근데 이 에이전틱 커머스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거래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 유통 단계라는 게 거의 없어지고 그 유통 단계에서 일어나는 가치 전부를 AI라는 강력한 중개자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로 이 유통 시장도 재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그렇죠. 자, 새로운 중개자가 지금 모든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중개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기존의 유통 강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가만히 있진 않겠죠. 뭔가를 막 하려고 할 텐데요. 네네. 그 기존의 유통 강자 둘이 대표적입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두 개가 대표적인데요. 네네. 아주 흥미로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성벽을 쌓고 있고요. 월마트는 문호를 개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을 쌓는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제 아마존은 기본적으로는 내 구역에서는 내가 허용한 사람만 있을 수 있어라는 입장입니다. 고객이 아마존 웹사이트에 반드시 머물러야 광고도 보여주고 물건도 팔고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CEO가 직접 나서서 외부 AI 에이전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니네가 하는 거 가격도 다 틀리고 네. 배송 정보도 엉망이더라. 그래서 예. 실제로 오픈 AI의 그 크롤링 정보 수집하는 봇에 차단해 버렸고요. 네. 우리 많이 쓰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 검색 엔진은 소송까지 걸고 있는 아마존에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아마존 성벽을 쌓는 거고 월마트는 문호 개방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문을 연다는 거죠? 이제 월마트는 AI가 우리 물건을 대신 팔아주면 뭐 어쨌거나 환영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챗 GPT를 통해서 월마트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서로 제휴를 맺었고요. 아. 실제로 월마트 웹사이트 트래픽의 4%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물량들인데 그중에 3분의 1을 챗 GPT가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류랑 광고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공개하는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월마트가 더 이상 싸게만 파는 그런 낡은 옛날의 마트가 아닙니다. 이 최신 물류센터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그 로봇이 움직이는 공장들 있잖아요. 그런 물류센터가 이미 그 적재되어 갖춰져 있는 거대한 테크 기업이고요. 네. 오프라인 인프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해자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AI가 주문만 받아오면 자신들이 처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월마트도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광고 매출이 44억 달러인데 마진율이 70%거든요. AI가 고객만 데리고 오면 그 데이터로 또 광고를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어허. 이 아마존은 독점적 지대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월마트는 네트워크 효과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어느 쪽이 있습니다. 결국 승자가 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정말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마케팅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전에 보면 이제 검색창 쳤을 때 상단에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아주 큰 목표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네. 이제는 생성형 엔진 최적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엔 사람이 검색을 했으니까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제는 AI 챗봇이 내 브랜드를 추천하게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챗봇에게 뭐 미드나잇 블루 생상의 프렌치 테리 추천해줘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강아지인가요? 그 후드티 같은 건데요. 아, 네. 그렇죠. 같은 이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렌치. 네. 아,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야 나
네이비 후드티 찾아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기업들은 이 상품 설명서를 AI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모두 바꿔야만 이게 홍보가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어떤 정보를 주로 이용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홍보 소프트웨어 기업이 머크렉이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머크렉에서 인기 챗봇들이 답변을 만들 때 뭐를 인용했냐를 봤더니 네. 공식 홈페이지는 18%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뉴스, 언론이나 블로그에서 25% 이상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제품이 좋아요라고 내 홈페이지 아무리 써봐야 챗봇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공신력 있는 뉴스나 뭐 유명 패션 블로그에서 언급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챗봇은 전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네. 결국 이제 브랜드 신뢰도라든가 뭔가 좀 평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데이터화 다 되면 그거를 AI가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오프라인의 역설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이건 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AI가 온라인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이 오프라인 매장과 인간적 경험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품의 스펙이나 가격, 배송 속도는 AI가 이제 1초 만에 비교해서 제시해 주거든요. 네. 근데 AI가 절대 알 수 없는 게 바이브라 그러죠. 느낌, 네. 그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이런 아날로그적 경험이 사치제로 부상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아날로그적 역설, 경험. 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AI끼리만 소통하는 SNS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뭐 리스크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나요? 경제적 피해 사례 이런 건 없나요? 맞습니다. 뭐 이제 보시 자기 마음대로 주위 신용카드를 들고 쇼핑을 하는 사례도 있고요. 아 그래요. 또 이제 주위원한테 잘 보이겠다고 그런 거 막 찾는다고 싼 거 찾는다고 토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AI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례들도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네. 이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인간 사기꾼들이 하여튼 인간이 대단합니다. AI인 척 가장해서 AI 에이전트를 속여서 암호화폐를 가로채려는 시도가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사람이 있습니다. AI 봇을 속여서 그렇죠. 그래서 내 AI 비서가 나 대신 사기당하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방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 이런 것도 참 심각할 것 같은데 오늘 얘기가 정말 많은 그 생각할 거를 던져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과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감은 잡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거대한 변화에 정책 당국이라든가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사님께서? 예, 이게 이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이제 좀 넓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넓어져야 물론 된다. 지금 언제 오겠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한 것처럼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네. 지금은 디지털 정부의 서비스 대상이 국민인데요. 어쩌면 국민이 운영하는 AI 대리인까지도 그 서비스의 대상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은 사람이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방식들이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오면 국민들은 AI 에이전트에게 내 세금 내역을 좋아해서 뭐 환급 신청해줘라고 문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API 개방이나 표준 프로토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이제 쓰지 않는 서비스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AI 주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한국형 LLM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자신들의 성벽을 쌓고 데이터를 막 가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서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신뢰 인프라, 공정한 운동장을 다시 한번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중소나 벤처기업의 AI 에이전트들도 어떤 대기업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도 산자부 장관님께서 저희 방송을 들으셨는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제조 데이터 관련된 노력입니다.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이처럼 정부가 규제자가 아니라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규제의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통해서 뭐 에이전트가 뭐 금융, 의료, 쇼핑 등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만들면서 이러한 혁신들도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인프라, 공정한 운동장을 깔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술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경제 주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떤 판을 다시 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6년은 AI 신기한 기술을
넘어서 시스템의 전환을 일으키는 원년이 될 거다라고 제가 연말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변화라고 하면 기존 시스템에 있는 문제를 살짝 고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운영체제 전체가 바뀌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